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정보윤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발표된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시행이 되고 한 3주 시간이 흘렀습니다.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주요 내용부터 지금까지의 시장 반응, 그리고 하락과 상승 요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향후 전망까지 종합적으로 이번 영상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책 설명 전에 발표를 하게 된 배경과 시황을 좀 간단히 짚어주시겠어요? 네, 탄핵 정국이 마무리가 되면서 대통령 선거 준비가 좀 본격화됐던 그 5월부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상승세가 좀 가팔라지기 시작을 했고요. 한국부동산원 자료가 발표한 지난 2월 3일 이후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은 7월 첫째 주까지 22주 연속 상승을 했었고, 특히 6월 넷째 주에는 0.43% 상승을 했는데요.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성동구와 마포구가 주간 단위로 0.98% 상승, 그러니까 1%라고 보면 되겠죠. 연간으로 바꾸면 50%가 오르는 이제 불장이었고요. 그야말로 한국부동산원 통계 이래에 주간 단위로는 가장 높게 나온 수치가 아닐까 싶어요. 또 한편으로는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요.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시행 전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그 내 집 마련 수요가 좀 몰렸던 것으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서울 강남권하고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좀 잡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나서게 된 건데요. 그럼 이번에 발표된 대책에 대해 핵심이 뭔지부터 설명해 주신다면?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발표가 됐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동산 시장 수요 억제에 방점이 찍힌 강력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핵심은 다음 세 가지와 같습니다. 첫째로는 다주택자의 주담대 전면 금지인데요. 2주택 이상 보유하신 분들은 수도권 내 규제 지역에서 내에서 주택 매수할 경우에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차단됩니다. 그러니까 LTV가 0%예요. 1주택자는 처분 조건부로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주담대 총량이 6억 원이라는 상한이 신설이 됐습니다. 소득이나 DSR 여부랑 관계없이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소득이나 자산을 기준으로 대출이 결정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정액으로 상한제로 일괄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2억 3억 원 이상인 고소득자도 수도권에서는 6억 원 이상을 대출받을 수가 없게 된 건데요.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 여러 좀 조항들을 묶어서 말씀드리면, 생애 최초 혜택 축소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6개월 내에 실거주 요건도 도입이 됐고, 투자 목적 수요를 좀 명확하게 배제하려는 의도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신용대출 한도도 1년 소득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 전세자금 대출 조건 제한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전면 금지하기 시작했고, 전세보증금의 보증 비율도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담대 만기가 일괄 30년 제한까지 병행이 되면서 DSR을 좀 회피하는 수단으로 좀 사용했었는데, 장기로 늘리는 거를요. 이걸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여지고, 사실상 이제 모든 형태의 유동성 유입 경로가 일괄 차단된 그런 구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3주 지나고 있는데 시장 반응은 좀 어떤가요? 정책 발표 직후부터 시장 반응은 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진행되고 있던 분들이 가장 그 현장에서 혼선이 좀 클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서울 전역에서 약 160건 이상의 계약 취소가 좀 있었고요. 특히 영등포, 성동, 서대문, 노원 등등 3040 매수세가 강했던 지역에서 좀 두드러졌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급지부터 거래가 좀 급감한 모습을 피할 수는 없었겠죠. 강남이나 용산, 성동, 마포 등에서는 전체 거래 중에서 6억을 초과하는 대출 거래 비중이 40에서 55%까지 달했었는데, 이 수요층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거래가 멈췄습니다. 또 소유권 이전 조건부에 전세자금 대출이 막히면서 입주를 앞둔 그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 예정 수분양자들이 세입자 확보에 나서는 게 되게 어렵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면서 혼란이 좀 커지고 있고, 잠실이나 반포와 같은 이른바 상급지에서도 전세 호가가 1, 2억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 이제 하락한 사례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아타려고 하는 1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해야 대출을 허용을 한다라는 조건 때문에 매수 계획을 좀 접고 매물을 철회하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관망하기 이제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거래량 위축하고 심리가 좀 냉각되는 부분, 일부 지역의 호가가 좀 가격 조정이 나타나는 것, 이런 게 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내다보고 계신가요? 향후 시장 전망을 짧게 그리고 중기, 장기로 나눠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기는 이제 보통 3개월 내, 올 이제 하반기를 말하는데, 거래 절벽과 심리 냉각이라는 키워드를 좀 꼽을 수가 있겠고, 거래량은 좀 급감하는 움직임이 지속될 것이고, 호가는 고점 피로감으로 인해서 정체나 좀 소폭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의 경우는 대출이 막힌 수요층이 좀 탈락하면서 가격 조정에 대한 압력이 좀 높아진 상황이고요. 중기적으로 보면 공급 부족하고 금리 변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상충되는 변수들이 충돌하는 구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수도권의 착공 물량을 보면 2021년 23만 6천호에서 2023년 10만 2천호, 그리고 2025년에는 상반기 기준으로는 이제 3만 9천호로 3년 연속 감소세입니다. 내년과 내후년으로 갈수록 입주량이 이제 급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죠. 부동산, 특히 서울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그 돈의 흐름을 줄이겠다고 요번 이제 정책에서도 나오곤 있지만, 주담대 금리까지 하락 가능성도 계속 점쳐지고 있어서 당장은 매매 심리 위축이 예상이 되지만, 향후에 이제 전세와 월세 시장에 대한 정책 대응에 따라서 매매 시장이 다시금 그 상방 압력이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장기적으로 접근하면 이 구조적인 만성 공급 부족과 유동성 팽창에 대한 키워드를 좀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정비 사업이 지연이 되고 공공택지가 어느 정도 한계는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금리가 정상화된 이후에 유동성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중장기적 상승 압력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는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규제로 인해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 요인이 많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떤 요소들이 하방 압력을 주고 있다고 보시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6.27 대책은 단기적으로 시장의 하방 압력을 강화시키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단순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넘어서서 신용대출, 정책금융, 전세대출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자금 유입 경로를 동시에 통제한 조치였는데요. 연쇄적으로 고가 지역 매수 수요 감소가 따라올 수밖에 없고, 서울 전역에서 6억 원 초과 대출을 활용한 거래 비중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약 32%였고, 강남구, 성동구, 마포구 같은 수요가 몰리는 곳에서는 이 수치가 40에서 55% 수준까지 달했으니까요. 이 대출 수요가 막히면서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거래 절벽과 가격 조정이 동반될 수밖에 없고요. 또 현재 매매 가격 대비해서 전세가율이 좀 역대급으로 좀 낮은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강남 3구 주요 단지의 전세가율은 현재 30% 초반대까지 일부 단지는 내려온 상황이고요. 이는 이제 실거주 가치에 비해서 매매 가격이 훨씬 빠르고 과도하게 오른 일종의 가격 거품 신호로도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이제 정비사업 위축인데요. 이주비 대출이나 잔금 대출, 전세 대출을 통한 잔금 확보라는 공식도 이제 모두 제한이 되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추진력이 저하될 가능성도 좀 커졌고, 이는 공급 기대 자체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남은 하락 요인 또 뭐가 있을까요? 고점 피로감하고 이 선반영된 수요를 끝으로 들 수가 있겠네요. 상반기에 있었던 급등세는 어찌 보면 예고된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전에 마치 이제 절판 마케팅처럼
수요가 일부 선반영된 결과도 무시할 수가 없었는데요. 여기에 규제가 더해지면서 수요 심리가 시기적으로 먼저 고갈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여러 요소들로 가격 하락이나 거래 침체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책 기반의 수요 억제책이 이 가운데에서 영향을 전방위적으로 미치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요인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어떤 요소들이 시장의 상방을 지지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하락 압력이 우세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인 상승 요인이 또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로는 이제 공급 부족인데요.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격 상승을 주장하는 분들도 항상 이 공급 부족을 가장 먼저 손에 꼽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수도권 아파트 착공량은 이제 2021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재작년,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좀 감소하고 있고요. 입주하기까지는 통상적으로 건축기간이라고 하는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26년, 그러니까 내년 이후 수도권은 실질적인 입주 절벽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연장선에서 정비사업 추진력의 약화가 길게 보면 오히려 공급 불안을 좀 고착시킨다는 점도 있죠. 이주비 대출이나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처리하는 그런 규제로 인해서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 자체가 좀 동력을 어렵게 좀 상실할 수도 있고, 이게 곧 공급 회복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 있고, 자금 유입에 대한 유동성 확대는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장 구조를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실수요 집중하고 유통 물량 감소를 특징으로 좀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강도의 규제는 항상 그 똘똘한 한 채 선호를 강화시켜 왔고요. 실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구 단위로 확대 지정이 되고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가능성도 내년 5월에 좀 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핵심 입지 내의 매물은 좀 잠기고 실수요가 집중이 되는 현상이 좀 더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매물 부족하고 수요 좀 풍기가 맞물리면서 일정 시점 이후에 다시 상승 탄력을 좀 받을 수도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따라서 현재는 수요와 유동성을 억제하는 정책 환경이지만 그 이면에는 공급의 좀 구조적인 위축과 금리 하락이라는 상방 요인이 또 상존하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 할 수 있고요.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시장 상황에 따라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내용으로 흐름을 확 바꿀 수도 있어서 향후에도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처럼 정책을 좀 계속 지켜봐야 할 것이고요. 네, 잘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해 주신다면요?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이 단기 조정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그렇지만 이제 공급 감소와 금리 인하, 정책 불확실성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요인으로 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하락 요인은 정책 효과에 의한 좀 인위적인 좀 조정 성격이 있고, 상승 요인은 좀 더 구조적이고 수급 측면의 특성이라는 점에서 상방이 더 길게 좀 작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결국 부동산 가격은 수급이랑 유동성에 좀 더 수렴한다라는 본질적인 논리에 따라서 당장의 조정보다는 이후의 그 조건 변화에 주목을 좀 해야 될 시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조건 변화는 앞으로 정부의 정책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대응 전략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단기 흐름에만 반응한다라기보다는 정책이 무엇을 유도하려는지, 그리고 시장 구조가 어떻게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지를 좀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실수요자는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이 제한된 만큼 또 후속 정책 발표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변수가 큰 만큼 자금 계획과 지역별로 매물 상황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한 후에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N2 부동산은 이런 정책 이슈가 있거나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해야 될 만한 상황이 있을 때 이번처럼 영상으로 또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